여러분, 김경민 이러면 말입니다.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환경대학원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김경민 교수는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그렇게 내놓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민간 쪽에서는요, 거의 보기 드물게 집값이 폭락한다. 예. 이런 책을 내놨습니다. 와, 이거를 보면 뭘까? 예, 뭘까? 저는 그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 이분의 말이 맞는지 한번 더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집값은 2021년 6월 대비해서 10 내지 17%가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5%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5%가 되면. 그러면서 말입니다. 지금 벌써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곡점에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말입니다. 주로 정부 쪽에서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죠? 정부 쪽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 고점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왔고요.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값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민간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특이하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논리는 그거예요. 기준금리 1.5%. 그러면서 말입니다. 1%가 됐으니까 이제 변곡점이 시작돼서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집값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끌한 사람들 여기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많이 느낀 게 정부 입장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집값을 올린 거는 공급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급이 아니다. 공급은 많았다. 공급이 적지 않았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 평균치보다가 아파트 공급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공급 부족은 이슈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시각이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을 실시함과 동시에 매매시장에도 전세시장에도 완전히 뒤흔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거다. 공급이 부족했었다면 예전역에 많이 올랐을 거다. 2020년, 2021년에만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결국 유동성이고 임대차 3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가 지난 10년의 어떤 평균치보다 더 많다.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족이 분화되면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말입니다. 수요도 그만큼 늘었어요. 수요도. 그래서 이거를 꼭 2019년에서 2020년까지만 한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급을 쭉 보면
실제로 공급은 줄어듭니다. 그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김경민 교수가 보는 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저도 똑같이 유동성이나 임대차 3법은 똑같이 이야기해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급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 말입니다. 김경민 교수는 그 어느 것보다 말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이 금리에 집착을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지금 현재 11월 25일까지가 1% 금리를 올렸잖아요. 내년 1월에 1.25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25까지. 그러면 한 번 더 올린다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면 김경민 교수가 이야기하는 금리 1.5%가 되는 거고 그때쯤에는 집값이 벌써 10 내지 17%가 폭락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저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전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강남의 공급이 지금처럼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것처럼 신통기획이 됐던 빨리빨리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금 폭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김경민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1.5%가 되면이라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1.5%가 언제쯤 될 것인가? 적어도 상반기 안에 될 것인가? 그러면 상반기 안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들을 이유는 없고요. 허투루 들을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가 이런 시각이 있구나. 기준금리가 올리게 되면 실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는 선에서 저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집값이 지금 뭐라 그럴까 억눌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억눌리고 있는 건. 대출 규제 엄청나게 하잖아요. 여기다 금리 인상하잖아요. 여기다가 뭐 세금 폭탄에 뭐 각종 규제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억눌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억눌림을 계속 누르고 갈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요. 규제 중심이 아니라 억눌리는 게 규제거든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공급 중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집값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도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또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규제를 가지고 집값을 내리려고 하는 건 잘못됐고요. 공급을 더 늘려가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천천히 올 겁니다. 천천히. 모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대통령이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획기적인 방법을. 그야말로 대전환적인 사고로 그렇게 한다면 한동안은 확 오르거나 한동안 확 내릴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안정을 찾아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 유동성이나 혹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뭐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5%가 되면이라는 단서까지 달아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도 한번 들어놓고는 있자.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아니라 까먹지는 말자. 하는 쪽에 그 생각을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기일 때 말입니다. 그냥 위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경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이유가 위기일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사실도 있다. 오늘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